안녕하세요. 저는 72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나는 TV 시간을 맞춰가면서 봐야 했던 프로그램들을 이제 내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볼 수 있고요. 매번 나이의 앞자리가 변할 때마다 시대가 변한다는 걸 몸소 경험하고 있다 보니 제 자식들이나 손주들은 제 과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치 역사책을 듣는 것 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지방에서 지내서 문명의 혜택을 늦게 보게 된 것도 있지만 요즘 어린이들이 사는 걸 보면 우리 때 시절이 정말 옛날인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차이를 느낄 때마다 제가 겪은 가장 황당한 일이 자주 생각나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요. 황당했던 그 일, 그 시절 아무리 문명과 동떨어져 있었다 해도 정상적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남아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러니 재밌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가난하지만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형편은 좋지 않았지만 위아래로 줄줄이 자식들이 많아서 부모님은 더욱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은 이 판 하라도 덜겠다며 몇몇 자식들을 남의 집에 보내셨고 저도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남의 집에 얹혀 지내야 했습니다. 집과 가족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싫었지만 어린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된 저는 그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잘하면 공부도 계속 시켜주고 밥도 잘 챙겨 먹여주겠다고 하니 저를 집안 식모로 생각하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무리한 집안일을 시켰거든요. 겨우 9살 어린 제가 집안일을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온갖 집안 잡일은 저한테 떠넘기고 일을 제대로 못하면 때리고 혼을 내니 저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의 집 사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제 손등은 찬물에 불어 갈라지고 터졌고 먹는 것에 비해 일이 많았던 탓인지 몸은 더 야위어 같았죠. 식모살이가 너무 힘들었던 저는 밥을 굶더라도 내 가족들이 있는 곳이 나을 것 같은 생각에 결국 그 집을 떠났습니다. 도망쳐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다시 만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무슨 일인지 집은 텅 비어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집을 떠나온 몇 달 사이에 가족들이 이사를 가버렸던 겁니다.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이사를 갔나 싶어 놀란 마음에 마람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다들 우리 가족의 행방을 알지 못하시는 듯 했어요. 저는 길바닥에서 망언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은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식모살이를 하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으니 어디 갈 곳이 없었어요. 결국 오갈 곳 없던 저는 한동안 거리를 떠들며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길에서 수녀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수녀님께서 제 사정을 딱히 여겨주셨고 그분을 따라 저는 천주교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부설 고아원으로 가도했어요. 갈 곳이 없었던 제게는 정말 다행한 일이었지요. 그렇게 저는 고아원에서 지내다가 성인이 되고서 고아원을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갈 곳이 없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함께 지냈던 친한 언니와 친구와 함께 방을 구해서 지냈거든요. 그렇게 저는 언니와 친구를 제 가족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가끔씩 잃어버린 가족들을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가족들을 찾기는 것도 어려웠고 또한 저를 버리고 떠난 가족을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들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나은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고아였지만 함께 지내는 언니와 친구가 있어서 더는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한 삶이 오랫동안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언니와 친구가 각자 결혼과 직장 생활을 위해 멀리 떠나고 그 결과로 제게는 다시 홀로서기를 해야만 했어요. 이제 저도 나이를 먹은 성인이니 혼자서 힘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고독한 저는 홀로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악착같이 일하며 돈을 번 탓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홀로 사는 외로움은 너무 힘들었어요. 아프거나 어려운 때 기댈 사람이 없는 신세가 되니 항상 초라하고 힘들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죠. 하지만 주변에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없어서 일을 하면서 어딘가에서 남자를 만날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한 아주머니가 나에게 자기 아들을 만나볼래냐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주머니는 내가 일하는 가게를 자주 찾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셨어요. 자주 오셔서 얼굴이 익어서인지 그보다는 옷차림이 눈에 띄는 분이셨죠. 게다가 주인 아주머니와 그분이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그분을 존경하는 듯이 귀엽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며 단순히 평범한 분이 아닌 대단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내게 자신의 아들을 만나보라고 하자 나는 아주머니의 행동의 황당함을 넘어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드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죠. 저는 가족 없이 고아로서 성실하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왜 아드님을 소개해 주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한 일이에요. 제가 이 가게에서 오랜 시간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건가요?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쁜 길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당신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다른 이유로 고통받고 혼자 힘들게 살아왔죠. 따라서 자네를 보면 예전의 모습이 떠오르곤 해요. 한때 저도 자네처럼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저는 아버지를 만나 그 가정을 꾸려 자녀들도 잘 자라냈으니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이에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들을 한번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놀랐고 공감했습니다. 제 심부름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분께서 동질감조차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분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할지라도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를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어쩌다가 키운 자식마저 가족이 없는 고아로 산다는 나에게 소개시켜 주신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의 호의를 마냥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평소에 그 아주머니를 어렵게 대하시는 주인 아주머니를 생각하면 대놓고 거절하기도 어렵겠더라고요. 주인 아주머니를 생각해서라도 그 아주머니의 제안에 거절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그 아드님을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걱정이 별 볼 일 없는 나도로 자기 아들을 만나보라고 할 정도면 분명 어딘가 하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선을 보게 된 그 남자는 한눈에 보기에도 훤칠하고 잘생긴 멋쟁이입니다. 나이가 아주 많거나 하다못해 대머리는 아닐까 걱정하던 저는 기대와 달리 멋있는 남자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남자가 예쁘지도 않고 볼품없는 제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홍성입니다. 라고 합니다. 아, 근데 성자 씨는 듣던 것보다 훨씬 미인이시네요. 이런 분과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얼굴은 아닌데요. 제 눈에 정말 아름다우신 거죠. 어머니께서 성자 씨 칭찬을 많이 하시길래 궁금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더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그렇게 잘난 남자를 만나볼 기회도 없었던 저는 홍성 씨의 그런 관심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체 내가 어디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 줄 알기도 하고 낯선 사람 앞에서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선뜻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고양이처럼 털을 바짝 세우고 홍성 씨에게 무신경하게 굴렀어요. 괜히 쌀쌀 맞게 되기도 했죠. 하지만 잔뜩 경계하는 제 반응에도 불구하고 홍성 씨는 제 마음을 풀어주며 친절하게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을 풀어가야만 했고 어느새 경계를 완전히 풀고 남편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며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혼자 외로웠던 제 마음을 부드럽게 챙겨주며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어머님 역시 저를 소중히 아끼시며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어요. 혼자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을지 항상 살피시고 정성스럽게 대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님과 남편 덕분에 저는 생애 처음 받는 사랑과 관심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부모 없이 자란 저에게 어머님의 관심은 특별한 것이었죠. 그러던 중 어머님과 홍성 씨가 먼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셨다. 이제 우리 홍성이 연이 된 것도 꽤 됐는데 이제는 결정을 내리는 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둘이 결혼해서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자 씨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야 뭐 홍성 씨가 좋다면 좋죠. 나는 무조건이지만 성자 씨만 좋다면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은 건데요. 그래, 너희가 서로 좋다니 참 다행이네요. 나도 하루빨리 너희들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아, 다만 그 전에 내가 형자 너한테 해줄 말이 뭐가 있을지. 사실은 내가 신을 모시고 있다고 말해야지. 어머님께서는 자신이 흔히 말하는 무당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무당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어려워하니까 어머님의 정체를 알고 충격을 받을까 걱정하셨던 모양이라고 해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사람들 시선은 곱잖지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편견을 품기도 하고 못 알고 낙하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너도 내 며느리가 되면 사람들에게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걸 성자이가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인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는 저를 걱정하시는 듯 말씀을 꺼내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일까 싶었어요. 어쩌면 잘못 생각한 건지요. 무속신앙에 대해 무지하다가도 무당이라는 직업이 오랫동안 존재해왔다는 것이 큰 일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무당이시다 보니 그 일에 대해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끝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이 무속인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성자씨, 나도 말을 해야겠어요. 사실 한 번 결혼을 했었어요. 홍성 씨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왜 오늘까지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다고 성자를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나도 미리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저 말을 끝내지 못한 거예요. 꺼내봤을 때 성자가 떠나갔다면 어쩌지. 그게 무섭기 때문에. 결혼했지만 같이 살지 못하고 전처가 먼저 떠났거든요. 남편에게는 전부인이 있었어요. 전부인과 큰 문제 없이 사이도 좋았지만 전부인이 사고로 돌아가시며 그 후로 홀압이 되어 몇 년 동안 혼자 지내왔다고 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머님이 소개해 주신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결혼을 꿈꾸게 되었죠. 그런 중요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어 충격이 커서 제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모자란 처지라 해도 남편의 과거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결국 제가 잠시 시간을 달라고 부탁해 오랫동안 혼자 고민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배신의 화가 먼저 났어요.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낯섰어요. 나를 속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며 끝내 사실을 털어놓은 그 마음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속이려면 끝까지 속일 수 있었을 것을 솔직하게 말해줬다는 게 그래도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고민 끝에 저는 남편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하고 남편의 과거를 깨끗하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떠난 남편의 전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듣기도 하고 사진을 보기도 하고 묘 자리까지 찾아가 그녀에게 인사를 전하며 남편과 함께 새 출발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 후 남편과 결혼한 저는 비로소 제 가족을 만들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센티멘털한 감정들이 떠올랐답니다. 행복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불안하기도 했다. 피를 나눈 가족들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관계가 어디 있을까 싶어서 행복하다 보니 불안함도 커지더라. 하지만 이러한 제 걱정과는 달리 어머님과 남편은 제게 너무나 잘해줬어요.
오히려 결국엔 다 나를 더 걱정하시며 저를 정말 소중한 사람처럼 챙겨주셨죠. 아서아서 내가 하던 일이니 내가 하면 되지. 세아가 너는 일하지 말고 가서 쉬어라.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제가 며느리들 이런 건 제가 해야죠. 내가 내 고생시키려고 우리 집에 데려왔을까? 나는 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우니. 사람인데 이제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편안히 지내라고 어릴 적에는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 하면서 고아로서 고생만 해온 나로서는 그런 시어머니 집에서 고생하지 않고 지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쩌면 어릴 적에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이제서야 받는 것 아닌가 싶어서 행복하고 감사했죠. 결혼 후 2달 동안의 생활도 변한 점 없이 전과 똑같았습니다. 원래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진귀한 것이나 좋은 것을 찾아서 드려야 한다고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정반대였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혼자서 살아온 것으로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며 며느리인 저에게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대접하시려고 직접 요리 재료를 찾아다니셨습니다. 두 손으로 요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그전까지 살면서 먹었던 모든 음식의 가짓수보다 더 많은 종류의 더 많은 양의 요리를 먹으면서 호사를 즐겼습니다. 보약도 그때 처음 먹어봤고 물 건너를 넘어온 과일도 처음 먹어보게 됐죠. 그런 호사를 누리다가 그 일이 터지게 됐어요. 그날도 시집와서 보낸 여느 날처럼 아침부터 상다리를 부러지게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제게 주황빛 물 한 잔을 건네주셨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거 주스다. 주스. 이게 카루 주스가 아니라 진짜 과일을 짜서 담은 주스야. 내가 저번에 부잣집 부인한테 부적을 한 장 써줬는데 그 부적이 잘 들으셨는지요? 이 귀한 것을 받는 것이 보답이라며 가지고 왔어요. 자, 얼른 먹어봐요. 이게 카루 주스와 비교할 수 없이 맛있을까요? 얼른 먹어봐요. 천연 주스네요. 어머, 엄청 귀한 거예요. 그럼 어머께서 드세요. 저는 어머께서 먹고 남은 걸 먹어도 돼요. 아유, 너 먹어도 돼. 나랑 홍성이 전에도 한 번 먹어본 적 있으니까. 너, 저번에 카루 주스 먹고도 엄청 맛있다고 좋아하지 않았어? 너도 알다시피 나랑 홍이는 과일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너무 탄 것도 입맛에 안 맞아서.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한 병 전부 다 내가 먹어. 자, 얼른 먹어. 어머께서 건네신 주황빛 물은 다름없이 오렌지 주스예요. 뭐, 지금이야 오렌지 주스가 뭐. 귀하도 특별하시겠죠. 그러나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도시에 살고 형편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접하기 어려울 정도도 아니었죠. 지방 작은 소도시에서 주스를 보는 일이 힘들었어요. 더구나 저의 경우 그 집 며느리가 될 때까지 정말 살아가기 위해 아등바등 치열하게 살았으니 천연과즙이 들어있는 주스는 물론이고 가루 주스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어요. 가루 주스까지도 시댁에 들어와서 처음 먹어봤죠. 그런데 그때는 무엇을 할지 몰랐던 저에게는 참을 수 없는 천연 주스의 맛이 눈앞에 있었답니다. 고기마저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맛을 안다는데 한번 가루 주스를 맛본 저로서는 당연히 입안에 침이 나왔습니다. 고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어도 되지 않은 주스를 받아서 마실 순 없었어요. 저는 먼저 마실 것을 거부하는 어머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사양했지만 어머님의 요구에 못 이기는 척하여 주스를 마시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먹은 후 입안으로 들어온 주스는 가루 주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었어요. 한번 입안에 넣으면 그릇 바닥이 보일 때까지 멈출 수 없었죠. 맛을 느끼고 싶어서 먹고 싶은 욕구가 계속 들었어요. 어머님도 주스를 마신 후 제 얼굴을 보고 내 생각을 읽은 듯하게 하고 또 한 잔을 권하셨습니다. 주스 한 잔에 정신이 날아가 버려 이번에는 사양하지 않고 한 잔을 더 마셨어요. 됐다. 그런데 2잔 정도 마시니 좀 쌉쌀한 끝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릇에도 하얀 가루가 보였고 주스 맛에 놀랐던 나는 그 하얀 가루까지 뭔가 특별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여 유심히 살펴보고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내 행동을 제지하시면서 아이고, 그걸 왜 찍어 먹어? 그냥 두어라. 가루 같은 건 뭔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탕인가요? 아니면 뭐, 상하지 말라고 넣어 놓은 건데. 아, 먹어서 이상은 없다만 굳이 먹을 필요는 있겠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스의 뒷맛에 쌉쌀한 맛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쌉쌀해서 근데 주스가 매우 새콤달콤해서 쌉쌀한 맛은 금방 사라졌어요. 맛있지요. 그러면 그거 내가 찍어 먹을 게 아니라 주스나 한 잔 더 마셔. 아니에요. 전 충분히 먹었어요. 어머님도 드세요. 아이, 난 괜찮다고 하지만 그럼 여기에 놔둘 테니까 너가 마시고 싶을 때 마셔. 나랑 홍성이 생각해서 아끼지 말고 알겠지? 어머님께서는 혼자 다 마시라며 주스를 방 안에 넣어두고 가셨어요. 매일 어머님과 남편에게 느끼고 있는 감정으로 절 누구보다 아껴주는 가족들이 제 가족이라는 현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었지만 제가 한참 부족한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 가족들에게 잘한 것도 없지만 제게 너무 큰 사랑을 주고 있었으니까. 이 가족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며 이 몸을 이 시집안의 며느리로서 분골 쇄신하겠다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 감동적인 것은 제 가슴을 자극했을 뿐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던 것도 아니었고 전날 무리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몸은 나른해지고 눈꺼풀은 천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잠을 쫓으려 했어요. 며느리로서 해야 할 집안일도 있었는데 낮잠을 잘 자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제 뺨도 때리고 허벅지도 꼬집으며 잠을 쫓았는데 어느 순간 불이 꺼지는 것처럼 어둡기 시작했어요. 바닥에 누워 잤죠. 잠을 자려 노력했지만 헛되이 잠이 찾아왔었어요. 잠든 것을 알아 깜짝 놀랐지만 몸이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몸을 붙잡고 있는 듯했어요. 용을 써지 않는 그나마 움직일 정도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낯선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고 있던 방인 줄만 알았는데 천천히 눈을 떠 확인해 보니 창 같은 곳에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장소도 낯선 곳이었고 제 몸도 소리치지 않아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을 꽉 감은 채 어떻게든 꿈에서 깨어나려고 했지만 점점 돌아오는 몸의 감각으로 꿈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룻바닥은 차가웠고 수북한 먼지로 인해 눈과 코가 따끔했지요. 몸의 감각이 점점 돌아오고 있어서 이게 무슨 일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했지만 몸이 원래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제 팔과 다리가 끈으로 동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웬 감옥 같은 쇠창살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개나 닭을 넣어두는 곳에 말이에요. 낯선 곳에서 몸이 동결된 상태로 우리에 갇혀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랐던 저는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와 남편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닥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는 매우 익숙한 어머니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처음 듣는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아이고, 제가 제 가슴을 모셔야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구나. 아, 이걸 어떡하니? 지금이라도 가서 모셔야 할까? 제가 적어준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세요. 우선 지금 괜히 나서지 마세요. 어차피 이 집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에 짐들이 많아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걸 보니까 몸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님, 자, 들어가셨다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있다가 그분이 집에 왔을 때 책갈피를 모셔 놓으세요. 또 올라가서 그 여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건 혼자서 가셔도 문제 없지만
이번에 제가 모셔야 하는 것처럼 그분께 가까이 갈 때는 무조건 그대로 올라가셔야 해요. 어머님 혼자 가까이 가셨다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여자가 도망가면 큰일 나요. 알고 계시지요. 걱정 마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딱 한 달 동안만 양육해두면 되는 거구나. 한 달을 최대한으로 사용해야 하니까요. 몇 번을 같은 말로 설명해야 하는지. 매일 물 주러 갔을 때마다 여자 상태를 확인하라고 했죠. 배고플 때 눈이 돌 때까지 기다리라는 이야기인 거 아니에요. 기간이 대충 얼마인지 궁금해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 이유가 필요해서요. 갑자기 사라지면 어디 갔냐고 물어볼 거예요. 아니에요. 눈에도 돈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서 저도 모르죠. 그리고 설명했다시피 이게 원래 자의를 만들 때나 쓰는 걸 우리 신님이 절 특별히 예쁘게 해주셔서 알려주신 거라 다른 실력 올리는 것처럼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될 사람 상태를 보면서 살아가는 거라 어머님께서 누구와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다른 소리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딱 하나 재물이라는 말은 제 귀에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싶었는데 쇠창살 안에 손이 묶인 채로 있는 제거를 보니까 그 재물이라는 게 저라는 걸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어느 지역에서든 어느 상황에서든 재물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해석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처한 상황을 보면 더욱 간과할 수 없는 단어였고 마음이 급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어떻게든 묶여있는 팔과 다리를 풀고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뒤로 묶인 팔과 다리를 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닥 문이 열리면서 환한 불빛과 함께 시모가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제가 시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갇혀 있는 곳이 아직 시댁이 안심이 되어 있었지만 방금까지 제게 제물로 삼아 가르치던 시모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게 만들어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시끄럽냐? 아, 너 덕분에 우리 집 천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니? 좀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우리 집 천장이 무너질 것 같아서 잔뜩 긴장했어. 나 혼자 발버둥 치면서 도와줄 사람 없다는 걸 알아? 야단 부르면 너만 어려워서 가만히 좀 있어라. 알았어. 왜 어머님께서 이러시는 거죠? 저 아까 모두 들었잖아요. 제물로 삼아서 한 달 동안 가둬놓고 배고프게 한 것, 미친 눈초리로 쳐다보면서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고요? 제가 뭘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저 이게 운명인 것으로 생각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고 당신의 내면이 더욱 순수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며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남은 억울함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내가 말해준다 하더라도 결국 자신이 줄어들어야 할 억울함을 대신해 줄 수 없을 테니 너는 줄어든 억울함에 대해 말해줘도 괜찮아. 나는 사실대로 말하고 굳이 마구잡이로 시끄럽게 반발하지 말고 조용히 있겠다. 우리 둘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이 옛날 무녀와 무당이라고 쫓아낸다고 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초자신의 아기초 혹은 그와 비슷하게 불리는 것인데 태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이든 나온 이후든 어머니의 안에서도 청결하고 순수한 존재가 하늘로 올랐을 것입니다. 가지고 죽으면 자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자기는 우리가 모시는 다른 신과는 다르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어린아이를 굶기고 그 후에 몹쓸 짓을 해서 자기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내가 지금 그 자기를 만들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어. 뭐, 몹쓸 짓이지. 그럼 저를 굶겨서 죽인다는 말인가? 왜 전 어린애처럼은 아니라고 생각해?
어렸을 때부터 모질게 살아서 세상이 잔인하다는 것을 알아서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네. 내게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내 손가락이라면 되는 거야. 그 손가락으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부적을 만들고 구술하고 실력을 얻을 수 있어. 그래.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고? 앞서 언급한 대로 네팔 출신이라는 사실은 내가 가족이 없다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내 사주가 손가락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손가락을 해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의 손가락에 해를 끼치겠다 말이지. 얼른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실 거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전부 내 운명이라는 걸, 내가 가족을 잃은 것이나 고아원을 다닌 것도, 우리를 만나게 된 것도 그렇게 결정된 것들이겠지. 대신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리가 보답은 넉넉히 해주마. 손가락이 없어서 불편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겪으면서 손이나 팔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도 살아가고 거기다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할 거니까. 줄 테니까 내가 원래 살았던 것보다는 낫을 거다. 그러니 일이 다 끝날 때까지 참고 견뎌라. 응, 미친 소리도 이보다 더 미친 소리가 없습니다. 멀쩡한 제 손가락을 신인지 실력 있는지 모르겠는 망할 미신 때문에 내놓으라고 했으니까 시모의 헛소리를 이해할 수도 이해할 생각도 없었던 저는 소리를 지르고 몸을 흔들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시댁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마을 주민의 집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 목소리가 닿지 않겠지만 그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도 순간 당황했는지 주변에서 제가 물릴 만한 것을 찾아 발버둥을 치고 있는 제 입에 내가 채웠다고 하니 아이고 이런 여자야. 내가 악을 쓰려 해봐도 일 하나도 해결 안 돼. 너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어쩜 우리를 쓸데없이 괴롭히려고 힘을 쏟는지. 이래서 일이 얼른 끝나면 우리가 마음 놓고 서로의 손을 놓고 일을 끝내기만이지. 그렇지. 내가 힘을 빼면 우리가 일은 금방 끝나니 나에겐 그게 좋겠는데. 우리가 내가 팔보를 칠 때 악을 쓰는 걸 보고 들으니 싶은 게 뭐야? 이래서 우리 서로 마음 편하게 손수월하게 일을 끝내자고. 알겠어. 그럼 진정 좀 하고 있어. 내일 다시 찾아오겠니까? 시모가 나한테 이해하라는 말을 하면서 다락방을 내려갔어. 시모의 사라지는 모습을 보고서도 나는 한참 동안 나를 살려달라고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며 살았어. 외쳤지만 입안 가득 들어온 천과 나무갈로 인해 입안이 금방 건조해졌었습니다. 아프게 온다고 느껴졌고 시댁 사람들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제발 살려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이었고 배신감과 공포로 인해 몸이 떨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잊고 행복한 두 번째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시모와 남편에게 처음부터 속았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밀려왔고 시모가 말한 대로 속수무책이 되어 제 10손가락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배신감과 공포로 뒤섞인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삶이 너무 억울하고 불쌍하다고 느꼈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았지만 엉엉 운 채 눈물을 소중히 했다. 마음이 차분해지자 여기서 가만히 앉아 제 손가락 10개를 잃을 순 없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우리가 갇힌 문이 다시 열릴 때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가 되면 남편과 시모를 피해 도망쳐야 하니까. 그래서 문이 어떤 방식으로 열리는지 또 다락문에 도달하기 위해 방해물이 있는지 확인하려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우리 문을 잠그고 있는 자물쇠가 제대로 잠기지 않았다. 시모가 제 발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는데 자물쇠가 제대로 잠기지 않은 것 같았다.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몸을 돌렸다. 손가락으로 자물쇠를 고리에서 뺀 후 다락 문이 있는 방향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락과 아래 층을 연결하는 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빠져나왔지만
다락에는 여전히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탈출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다락 바닥을 기어다니며 묶여있는 팔과 다리를 풀어줄 물건이나 다락문을 열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물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짐 뒤에 가려져 있던 작은 창문을 발견했습니다. 환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아주 작은 창문은 짐들로 막혀 있었고 그 크기도 너무 작아서 제가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 창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확인했지만 마을이 있는 방향으로 난 창문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방법은 하나였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짐들을 밀어내고 어떻게든 그 작은 창문으로 제가 빠져나가는 거였어요. 저는 밑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맨 앞에 있는 짐부터 몸으로 밀어내며 제 몸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는 얼굴과 어깨를 창문에 대보며 들어갈 수 있을지 확인했어요. 간신히 제 몸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 손이 묶여있는 상황이라 안전하게 다리부터 창문으로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없겠더라도 얼굴과 상체가 먼저 창밖으로 나가야 했는데 지붕의 경사가 급하고 층수가 2층에서 3층이 되는 높이여서 잘못하다간 그대로 머리가 먼저 떨어져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어요. 더 지체를 한다면 시모나에게 남편에게 발각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10손가락이 이을 때까지 이곳에 갇혀 있어야 했죠. 최악의 경우 잘못되는 것이 비슷할지라도 그래도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탈출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있는 곳에 제 운명을 걸어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호흡을 한 뒤 눈을 질끈 감고 머리부터 창밖으로 내밀며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도 혹시 제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날까봐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두 소리 중 하나라도 줄이고자 이빨로 입술을 꽉 깨물었고 떨어졌어요. 다행히 몸통이 먼저 바닥에 떨어져 최악의 경우를 피하고 바닥에 있는 잔디와 풀들 덕분에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물론 몸통으로 떨어지며 바닥과 부딪힌 팔 부분은 다치기는 했지만 그 충격 덕분인지 묶여있던 끈이 풀려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새어나오는 신음소리를 겨우 참으며 다리 쪽에 묶인 끈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집안에서 갇혀있을 때 들었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시오에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약간 아랫사람 대접하는 목소리로 말했던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했던 나는 조심스럽게 집 안쪽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칫 내가 다락에서 빠져나온 걸 들킬 뻔했습니다. 나는 너무 놀란 신음소리가 튀어나올 뻔했거든요. 조금 전 내가 갇혀있는 일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일이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바로 죽었다던 남편의 전부인이 집안에 있는 거거든요. 시모와 대화를 나눴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죽은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눈을 비벼가며 재차 확인했어요. 그리고 모에 홀린 듯이 집 안으로 몰에 들어가 죽은 전부인과 시모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알고 있을까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저는 용납을 잊고 사는 삶을 살아왔어요. 아마도 따분한 게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내가 진짜 깔끔한 신발을 얻어서 기뻐할 거야. 조금이라도 빠르게 성공을 만나는 거네. 그래서 망설이면 타임오버일 수 있으니까 급하게 일 처리한 거예요. 너가 부탁한 사주를 여러 번 확인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 분명해야 해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그렇다고 실력이 부족한 건 이미 알지? 전번에 꽤 창피했던 굿판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어. 다시 한번 창피해지면 정말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아니지. 그러니까 너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주러 왔단 거라고 봐. 분명하다고. 너의 실력을 보완해줄 사람이 맞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돼. 계속해서 찾고, 그들을 잡고, 실수하지 않아야 해.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있어야 할게.
떨어지기 전에 재물이 될 사람을 좀 구해두세요. 아,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근데 너도 알다시피 사주를 만나는 사람을 구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기다 갑자기 사라져도 상관없는 사람을 찾는 것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음신님께 말씀을 잘 드려서 이 사람이 재물 말고 뭐 돈이나 복, 어머님, 우리 음식님이 아니었으면 진작에 다리 밑에서 살았을 뿐인데 지금 누구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세요? 이 지역 사람들이 아직도 어머님을 무서워하고 귀한 사람으로 대접하는 건 누구 때문인데 말을 함부로 하시냐고 모시던 신이 도망간 지 한참이지만 어머님께서 문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인 것 같냐고. 아, 아유 알지, 알아. 다 내 신님과 덕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실력. 물은 올라오기도 하고 가끔 찾아야 할 때도 있다. 알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최근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말을 아무렇게나 하는군요. 그러니 우리 화해하자고요. 맹모님께만 고생하시는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 여자에게 재정을 숨기느라 수고했고 남편도 내면서 수고했으니까 혼자서 알고 지가 알아서 하지 마세요. 사람을 구하는 것마저 안 하신다면 뭘 하고 살아가시는 거죠? 우리는 신자금자님에게 재물이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말해야죠. 앞으로는 말을 조심하세요. 알겠어요. 놀라운 사실이 연이어 밝혀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부인이 살아있는 것은 물론이고 시처럼 무당이었다던 사실도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모는 바로 그 여자처럼 겉으로만 무당인 것이었고 진짜 무당은 다른 분이었다고요. 그 여자가 무당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시댁이 그 여자만큼의 일거리와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자가 여럿 있는 것으로 보였고 남편의 전주인은 재물을 얻기 위해 이러한 방식으로 능력을 얻는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적 사실을 알게 되자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급히 도망치려는데 며느리의 대문으로 오는 시모가 민망해하며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도망갈 곳을 찾던 중에 평소 잠겨있던 지하실 문이 열려있는 걸 보았고 거기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나는 그 집에 시집온 이후부터 잠겨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지하실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전주인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신당 같은 것도 차리는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두 사람의 비정상적인 대화가 헛소리나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위층을 살피던 중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맨발이 아픈 상태로도 길을 뛰어 중간에 있는 마을을 거치지 않았어요. 그 마을 사람들도 혹시 시댁 사람들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뛰어 들어간 곳은 파출소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야 가슴을 헐떡일 수 있었어요. 순경들은 온몸에 무작정하게 흠집이 있고 제게 놀라는 시선을 보이더군요. 그러한 순경들 앞에서 저는 제가 조금 전 시댁에서 겪은 일을 설명해야 했는데 누가 들어도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성씨가 사는 무당집 전화번호가 있나요? 아니면 그쪽으로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제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거기서 겨우 도망쳤다고요. 근데 여기서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희가 그 할머니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면 그쪽에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오시면 그때 말씀하시는 얘기가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듣는 데에서 미친 여자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혼란스럽고 팔짱 끼고 있었습니다. 지경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지하실에서 가지고 온 물건이 생각났어요. 저는 급히 속주머니에 챙겨왔던 그 물건을 순경 앞에 내려놨죠. 그랬더니 파출소 아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지하실에서 가져온 물건이 사람의 손가락이었던 뭔가 이거 뭐야 아줌마.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사람 손가락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 손가락을 제물로 쓴다니까 제 손가락도 이렇게 될 뻔했다고요. 안 미쳤어요. 제가 한 말 전부 다 사실이에요. 그제야 순경들은 제 말을 믿는 얼굴이었어요. 제게 조금 전 얘기를 다시 들려도록 했는데 그 다음에는 같이 어떻게든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저는 순경들에게 시댁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이후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시댁에서 도망친 저를 찾고 있던 시모와 전수 씨를 마주쳤습니다. 순경을 보고 놀란 두 사람은 순경들 사이에서 나오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는 듯한 어두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피해자인 제가 눈앞에 있다고 해도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변명을 늘어뜨렸어요. 그런 두 사람에게 어떤 변명도 소용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둬요? 재물은 무슨 소리고 아이는 무슨 소린가요? 조선시대 무당들의 업무는 손가락을 제물로 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애인지 알고 계시다면 우리 집의 고아애를 돌보아주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심술을 부리며 이런 행동을 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아애를 영양을 주고 크게 키운 사람들입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다면 신원을 확인해 보세요. 고아 출신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이제 모든 질문을 마칩니다. 제가 지하실에서 발견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음신이 있는 신에게 손가락을 받쳐 파출소로 전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집에 들어가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끝이에요. 당신들이 한 일들은 모두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이 은혜도 인정하지 않고 아연이 시모와 남편의 모두가 저를 죽일 것처럼 노려봤지만 순경들이 있는 앞에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순경들이 집을 수색하게 되었고 제가 말한 다락방, 우리, 그리고 지하실에 있는 다른 증거물들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었어요. 파출소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클 것으로 생각되어 무전을 넣었어요. 결국 시모와 남편 그리고 남편의 모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사용했다는 증거는 있지만 피해자가 없습니다. 나는 아직 봉변을 당할 수도 있겠죠. 제가 전에 갇힌 적이 있었던 다락방을 제외하고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집 식구들을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이 일을 가볍게 보지 않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제 지하실에서 발견된 증거물의 피해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시모와 남편, 그리고 전 부인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었지만 지역 사회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무당짓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며 그들이 사는 집은 낮이나 밤이나 돌팔매질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집 식구들은 급히 이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저로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른 죄를 묻거나 처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주의를 얼씬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막 균열 속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 만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렇게만 사이가 끝날 거란 생각은 오늘이 아닌 내일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엉망으로 가득한 가족들이 받을 타격도 없겠지요. 하지만 그 가족들은 마침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절대적 존재가 내린 심판이라고 하거나 우연한 사건이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집 가족은 다 이사를 떠난 뒤 다음날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 가족이 이사를 끝내고 그 지방에 폭우가 쏟아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폭우 때문에 뒷산이 무너져서 흙, 돌 등이 집을 덮쳤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그 가족은 모두 함께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사에 가슴 아파했다는 얘기를 6개월이 넘도록 듣게 된 것은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하늘에서 벌이 내려온 것 같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신을 믿든 간에 어떻게 살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다 보니 나중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자식들도 생기며 평범한 사람처럼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이제는 성실하게 살아온 내 평생의 보답을 기다리며 조용하지만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과 뉴스를 보면 보통 시민들도 너무 나쁜 행동을 하고 사는 걸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삶의 질은 예전보다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아진 것 같지만 사람들이 여유를 잃어가고 있어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퍼지고 있었고, 그러던 나이까지 살아보니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악을 품고 살면 남에게 해를 가하며 살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꼭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아도 가족이나 자식들에게 부끄러워할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여유롭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남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모두가 편안히 살며 오랫동안 건강하게 늙길 바라며 저는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